그리고 요즘 뭐 인플레이션 우려들이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옵니다. 인플레이션은 저는 100%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00%야?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신흥국에서도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시장을 계속 저는 만든다라고 봅니다. 오늘 책은 바로 해외 주식 투자 지도편입니다. 지금 절대 수익 얘기해 주셨는데, 절대 수익이 시장이 어떻게 되든 수익을 쫓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절대 수익 추종자의 길. 이거 성공적으로 좀 걸으려면 어떤 자세, 뭐 태도, 마인드? 정말 사실은 그 부동산으로 돈을 버시는 분들이 네. 어떻게 돈을 버시는지를 예전에 사실 은행 근무하면서 알았는데 네. 레버리지 아니었나요? 그런 분들도 분명 계시는데 네. 정말 거액자산가 분들은 사고 네. 잊어버리세요. 근데 그 부분은 뭐 일맥상통하다 그러면은 근데 잊어버리는 게 왜 잊어버리시냐면 그냥 사고 잊어버리는 거는 그거는 가치주 투자죠. 그 주식으로 따지면 가치주 투자고 장기 투자인데 이분들이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 사고 잊어버리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부동산이라고 하면 뭐 땅은 뭐 이제 그럴 건데 상가나 이런 거 사시는 분들은 인컴 거기서 나오는 월세. 네, 그리고선 이 건물의 가치가 얼마 올라가는지는 별로 신경을 안 쓰신다는 거예요. 일단 월세 나오니까 그냥 그거에 신경 쓰신다는 거죠. 네. 근데 그 과정에는 사실은 IMF도 있었고 리먼도 그렇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수입이 월세가 좀 줄기는 했지만 네. 이분들이 집중하신 거는 오히려 인컴 수입에 집중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본체는 신경을 별로 안 쓰신 거죠. 그러니까 뭐 얼마였던 건물이 불과 뭐 10년 만에 뭐 4배가 됐다. 맞아. 이렇게 되면은 이분들은 언제 그렇게 많이 늘었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절대 수익을 추정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나오는 네. 수익에 조금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고 그게 가장 좋은 거는 인컴 투자예요. 네, 인컴 투자. 그러니까 배당. 그러니까 뭐 흔히들 배당 투자라고 해서 좋은 투자들이 방법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네. 정말 많이 있는데 저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네. 이 배당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체, 그러니까 원본이 떨어지지 않으려면 이 원본이 떨어지는 리스크를 조금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막는 투자를 반대로 조금씩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해치 자산 뭐 투자했나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자산이 사실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장기채가 이런 인컴 자산들이 가격이 떨어질 때 반대로 작용을 합니다. 이자를 주기도 하지만 네. 반대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일정 부분 좀 같이 투자를 할 필요가 있고 자산의 움직임이 정말 변하지 않으면서 네. 이자만 굉장히 잘 주는 자산들이 있어요. 네. 우선주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우선주는 사실은 주식이 아니라 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우선주도 같이 투자를 하시면은 포트폴리오를 짜서 네. 함께 투자를 하시면 충분히 1년에 5% 정도의 그 뭐 운용 스킬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기는 하지만 네. 그 부분은 역량에 따라서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절대 투자자는 뭐 목표가 분명히 한다면서요? 목표가 분명해야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까 네. 인컴이에요. 그게 일단은 인컴이고 자세를 따지면은 사실은 그거에 따라서 나오는 게 사실은 절제죠. 네. 그러니까 이거 빼서 그러니까 그런 거죠. 건물을 투자하셨던 분이 네. 그러니까 상가에서 나오는 그 수익에 만족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철순의 엄마는 이번에 저쪽에 가가지고 강남에 아파트 사가지고서는 재산 2배 됐대잖아. 그런 얘기 진짜 많이 예. 듣는데. 그랬대잖아. 그러면은 나도 이거 팔아가지고 그거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 하시면 보통 꼭지 잡아요. 그러니까 절대 수익 투자자가 집중을 하셔야 될 거는 인컴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얘기를 듣지 않으려면 절제. 그러니까 나는 이것만 보겠다. 내가 목표한 거는 이 인컴이니까 네. 나의 나오는 그 인컴 수익에 감사하고 배당 수익에 감사하면서 투자를 하는 거고 그거에만 포커스를 두고 네. 그 다음에 내 그 원본이 까지지 않도록 원본이 손해보지 않도록 시장이 조금씩 떨어지면은 해지 자산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계속 해가시면 어느 순간에 이거 다 털고 투자 포트폴리오 짜서 들어가서 올해는 내가 이 재산 50% 한번 늘려보겠다라는 그 타이밍이 저는 분명히 온다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시장 추종과 절대 수익 어쨌든 이게 나뉜다라는 거잖아요. 네. 팀장님은 어떤 사람이세요? 저는 첫 번째입니다. 시장 추종. 네. 근데 두 번째가 되고 싶죠. 왜요? 왜냐하면 두 번째로 사실은 상품을 만들어서 운용을 해서 굉장히 성공적인 운용을 하면 네. 시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매니저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네. 두 번째에 대한 스킬을 굉장히 많이 연마를 하고 있고 그 두 번째는 사실은 제가 책에 소개한 포트폴리오 중에서
어떤 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네. 그 인컴으로 이제 투자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제가 한 4-5개 정도를 제가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는 실제로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예요. 예, 그리고 나머지도 사실은 다 실험을 해봤던 아, 예, 그런 포트폴리오들이라서 네. 제 나름대로는 앞으로 나중에 그 할 그 포트폴리오를 네. 좀 선제적으로 좀 공개를 하고 저 이런 거 좀 하겠습니다라는 개인적인 다짐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투자자들한테는 한 번쯤은 따라해 보시면 네. 투자를 나중에 손해 보시지 않는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자, 그럼 또 주식 투자할 때는 이 종목 선정이 사실 거의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잖아요. 네. 그걸 좋은 종목을 선정해서 네. 좀 10년 넘게 뭐 장기 네. 투자 네. 이런 거 뭐 주식에 좀 이 종목을 되게 사랑에 빠져서 네. 이 종목의 가치를 느끼고 네. 이런 것도 좀 괜찮을 수 있나요? 아마 근데 네. 제가 지금 아마 모르긴 몰라도 네. 그러니까 작년에 서학개미가 엄청 많이 늦었다라고 하는데 네. 제가 그 어떤 증권사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네. 모 증권사 임원분이랑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보니까 실제로 그 서학개미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30대나 네. 20대가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의 자산이 평균 자산으로 봤을 때 어카운트 평균이 높지 않아요. 아, 숫자는 많은데 자산은 작겠군요. 네, 그러니까 어카운트 숫자는 굉장히 많은데 아. 자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세요. 어쩔 수가 없죠. 그거. 네, 그건 뭐 돈을 많이 벌지 못하셨으니까 네네네. 어쩔 수가 없죠. 근데 그분들의 자산이 실제로 왜 그렇게 많이 적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계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아, 그렇게 상승장이었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분들이 한 번에 다 들어오신 게 아니라 네. 들어오시다가 이제 한참 올라갔을 때 자, 그래 인생을 걸어보자 라고 해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지금 상황에서는 좋지 않은 장이죠. 근데 네. 이 와중에 어떤 분들은 이제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는데 네. 몰빵 투자가 되시신 분과 그 다음에 종목에 아주 지극히 사랑에 빠지신 분들 네. 이 두 부류로 나눠진다라는 거죠. 뭐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보면 나중에 봤을 때는 한두 종목 아니면 두세 종목 빼고는 다 그냥 나는 여기에 그냥 걸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게 뭐 애플, 구글, 테슬라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 7개 기업 중에 하나 생각났네요. 페이스북이었습니다. 아, 7개는. 페이스북. 예. 그래서 그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이 쭉 다 만약에 들어가 있었으면은 뭐 그런 기업들 중에 있었으면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 기업들은 제가 그 기업들을 모니터링 하고 싶지 않아도 네.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보고요. 집에 갈 때 친구도 얘기해 주고요. 그렇죠, 그렇죠. 뉴스에서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뭐 조그만 제약회사. 아, 그 다음에 거기서 이번에 뭐 신약 나온다 그러더라. 아. 이런 것들. 네. 야 이거 터지면 뭐 얼마 간다. 이런 종목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문가들도 모르는 주식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게 사실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네. 그런 분들은 사실 지금 빨리 털어서 정리하셔야 돼요. 정리하시고 지금부터라도 네. 포트폴리오를 짜셔서 시장에서 하시면 다시 그 돈을 저는 원복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일단 개미 투자자분들, 서학개미들이 지금 먼저 해야 될 거는 네. 포트폴리오를 보고 네. 그 다음에 털고 제대로 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1번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종목 선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종목 선정을 먼저 들어가면 안 돼요. 아, 그제 뭐가 네. 필요한가요? 그 종목 선정을 먼저 들어가면 안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 가지 시장을 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초과 자산을 선정을 하는 걸로 들어가야지 이게 내가 요거에 들어갈래라고 해서 들어가는 그 접근법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질문 하나를 또 제가 한번 드려보자면 네. 종목을 예를 들어서 네. 한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이 네. 흐름을 봤을 때 네. 여러 종목을 가지고 계셨다가 한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이 유리할까요? 아니면은 한 종목을 가지고 계셨다가 여러 종목으로 나뉘어지신 분이 나중에 성공을 하실까요? 당연히 여러 종목 가지고 있다가 한 종목으로 가는 분이 유리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를 자기가 좀 찾아고 서치하고 공부하면서 네. 그 중에 이게 괜찮겠구나 해서 그쪽으로 네. 집중 투자하는 거 네. 아닌가요? 전형적인 종목 사랑에 빠지신 분들이 하시는 분이에요. 방법이에요. 예. 역시 줄이.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시장에 빠지면서 여기 들어갔다라는 거는 이게 빠졌으니까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올라가는 장에서는 태우기가 어려워요. 네. 올라가는 데서 태운다라는 거는 그거는 진짜 컨빅션이 센 거거든요. 그거는 컨빅션이 센 거. 물론 그 올라가는 장에 태워서 나중에 한 종목이 남아서 그 종목이 쭉 날아가는 과정도 있겠죠. 네.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과정보다는 대부분의 사실은 개미 투자자분들이
했던 과정들을 보면 나름 여러 가지 그 정예 부대를 결성을 하셨다가 정예부대 결성하셨다가 이제 그 한 애가 네. 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에너지를 주죠. 하나씩 나눠줘요. 네. 계속 줘요. 네. 그래서 주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른 데서도 에너지를 끌어와서 넣어요. 그래서 나머지 보니까 얘는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충만해 가지고 있는데 살이 쪄서 날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날개는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로 사실 가는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여러 종목을 가졌다가 한 종목을 가는 만약에 본인의 그 스킴을 가지고 있다라고 네. 하면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잠깐만요. 그러면 한 종목을 가지고 있다 여러 종목 가는 건 더 괜찮은 거예요? 그거는 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네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일단은 1번은 첫째,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세를 네. 어떻게든지 이를 악물고 가졌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 투자 기간이 길어져요. 분산 투자를 하기 때문에 투자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보는 시야가 넓어져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초과 자산을 선택을 할 때는 진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넣었을 때 수익이 굉장히 날 수가 있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나중에 올라가는 장에서 주식을 하나로 모읍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돈을 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봤어요, 제가. 아, 진짜.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나중에 돈을 버시고 네. 나중에 결국엔 그분들이 또 여담이지만 네. 더 크게 돈을 버신 몇 분들의 사례를 보면 네. 그렇게 돈을 버셔서 예전이죠. 지금은 어렵죠. 버셔서. 은행 대출을 끼고 집을 사시죠. 아, 그래서 회사를 열심히 다니십니다. 그래서 성공의 투자를 나름 하셨는데 굉장히 힘들게 또 살아가시는 은행 이자를 내시려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튼 처음에 직장 생활 시작하실 때나 처음에 네. 투자를 시작하실 때보다는 굉장히 많은 자산을 이루신 거죠? 이루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는 성공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요즘 드는 생각이 김 작가 TV에 출연하신 분이 아무래도 이제 금융가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잖아요. 네. 당연히 뭐 애널리스트도 있고 네. 매니저도 있고 이제 아무래도 여기 이제 이 공동역 쪽에 있는데 오시면 제가 뭐 그 전에 이제 사설 잡담 같은 걸 하잖아요. 네, 네. 바로 뭐 사야 됩니까? 이런 얘기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이제 제가 어디서 오셨어요? 이제 물어보거든요. 집은 어디세요? 네. 이런 가벼운 이야기들. 네. 확실히 펀드 매니저라든가 애널리스트 그 직업 가신 분들이 그 돈의 감각이 어쨌든 일반인보다 높으실 거잖아요. 아무래도 업이 그렇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집도 자가 보유라든가 네. 조금 더 일반적인 것보다는 괜찮은 동네에 있다든가 네. 그런 경우가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좀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좀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제 주변에는 제 동년배에서 사실 자기 집이 아직 전세라든가 월세 사는 분 많거든요. 네. 그냥 서울에 제가 알고 있기로 자가 보유가 한 50%인가? 그렇게 많나요? 그거 아니었나? 네. 정확하지 않을 수 네. 있어요. 어쨌든 내 집이 아닌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엄청 많죠. 네. 근데 오신 분들 보면 뭐 하다 보면 보통 자기 집에 가지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어려움을 사실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지금 해외 주식 아니면은 국내 주식도 잘 하시면 주식 투자는 충분히 그런 기회를 저는 언젠가는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지금 자산의 8분의 1은 미국 주식에. 네. 조금 더 늘리셔도 잘 될 것 몰랐어. 같습니다. 오늘 이 인터뷰 보면서 네. 다시 비중 좀 늘려볼까 고민해볼게. 그러면 이제 주식할 때 이제 펀드도 있고 요즘에 또 ETF도 핫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종목이 있는데 좀 개인 투자자분들은 요거를 뭐 어느 한쪽에 몰아야 될까요? 아니면 또 이것도 포트폴리오 좀 나눠야 될까요? 정말 주식을 잘 아직 모르시고 네. 매매에 대한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펀드를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네. 펀드를 들어가시는 게 좋고 그리고 펀드도 좋은 펀드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국내에서 저 같은 매니저가 운용하는 펀드도 있기는 하지만 네. 그리고 해외 정말 잘하시는 분들한테 맡긴 펀드들도 있거든요. 네. 그거를 저희는 이제 재간접 펀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재간접 펀드 중에 굉장히 좋은 펀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펀드들을 투자를 하실 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 상황에 맞게 미국 좋다더라 그래서 미국 주식 펀드 하나에 다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네네. 미국 주식 투자를 주식으로 내가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미국 몇 퍼센트, 유럽 주식 펀드 몇 퍼센트, 네. 그다음에 중국 주식 펀드 몇 퍼센트, 한국 주식 펀드 몇 퍼센트 이거 나누셔가지고 들어가시고
시장이 내가 봤을 때 올해 상반기는 이럴 것 같아라고 하면 네. 나름 요 돈 조금 빼셔가지고 넣어보시기도 하고 네. 이렇게 바꿔보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고 네. 그 다음 단계는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채권을 조금 일부 채권형 네. 펀드를 가지고 가시면서 채권형 펀드는 이자가 나오잖아요. 네. 배당이나 쿠폰이 나오니까 기본으로 사실은 깔고 가는 수익률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채권형 펀드들을 한 40%를 가지고 가시면서 60% 정도를 주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ETF를 뭐 해외 ETF를 아니면 국내에서 해외를 투자하는 ETF를 투자를 하시든지 비슷한 방법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글로벌 시장에 그 60%를 포트폴리오를 짜서 네. 투자를 하시면은 괜찮아요. 이게 6대4라는 그 사실은 그 비율이 네. 금융위기 터지기 전까지는 네. 위험 조정 수익률로 봤을 때에는 1등이었어요. 주식을 투자하는 것보다 네. 채권을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방법이었었습니다. 물론 이제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는 네. 주가가 너무 달려버리니까 오히려 주식이 위험 대비 수익률이 훨씬 좋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뭐 결과가 나오기는 했지만 네. 지금도 채권을 일부 깔고 가시면서 주식을 하시는 게 네.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작년 코로나 같은 때 네. 주식이 그렇게 많이 빠졌다라고 하면 채권 그대로 두시겠어요? 물론 채권도 좀 빠지긴 했지만 채권에서 빼서 주식에 넣어야죠. 그렇죠. 그- 주식에만 있는 분들은 뺄 돈이 없죠. 엎을 돈이 없잖아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그 자산 배분을 하고 계시면 기회는 항상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오게 돼 있고 주식시장이라는 게 뭐 약간 저는 시장을 믿는 사람 쪽이다 보니까 네. 그 기회가 왔을 때 리밸런싱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네. 그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바이 더 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조정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좀 네. 저는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장의 위험을 알아챌 수 있는 좀 지표가 있다면서요.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입니다. 네. 그 크레딧 스프레드. 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크레딧 스프레드, 그 다음에 장단기 금리차, 네. 그 다음에 위안화 환율. 거기에다 조금 더 말씀드리자라고 하면은 그 미국에서 그 CBOE라는 그 곳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시카고 옵션 거래소인데 네. 거기서 풋콜 레이쇼라는 게 나옵니다. 음. 그러니까 CBOE 풋콜 이렇게 영문으로 써시면 네. 그 사이트가 접속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떠요. 네. 구글에서. 거기를 찍어서 들어가시면은 지금 풋 배팅이 얼마나 돼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풋 배팅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네. 뭐 위기 때에는 그게 그 숫자가 지금은 뭐 0.4, 뭐 0.5 이 정도 이제 그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0.3대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게 이제 1까지 올라가는 거죠. 거의 투자자들이 대부분이 풋 배팅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떨어질 거에 풋 옵션을 베팅을 하고 있는 지표로 나오고 있어서 그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네. 굉장히 좀 이슈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빅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변동성 지수. 네. 그 변동성 지수가 이전 대비 튀는데 그 변동성 지수의 변동성 지수가 또 있습니다. 뭔가요? VVIX라고 있어요. 나 들어본 거예요. 네, 그 VVIX를 보시면 네. 조금 더 빨리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뭐 이 두 개를 더 보시더라도 사실은 이것저것 떠나서 이 크레딧 스프레드랑 위안화 환율이랑 장단기 금리차만 제대로 보셔도 네. 시장의 위험은 잘 알 수 있어요. 작년에 2020년도 네. 3월 6일 날 3월 6일. 아주 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네. 유가 합의를 못 이뤄냈습니다. 네. 그러면서 유가가 엄청 빠지기 시작했어요. 아. 그 전까지는 그래도 주가가 버티고 있다가 네. 유가가 엄청 빠지기 시작하니까 그때 말도 안 되는 유가를 본인들이 거래를 하겠다라고 제시를 했거든요. 사우디랑 러시아랑. 그거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고 나중에 마이너스까지 빠졌잖아요. 유가가. 네. 그렇죠. 예,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내려간 거죠. 근데 그 유가가 빠질 때에 네. 사실은 제가 봤던 거는 유가도 물론 보고 주식시장도 봤지만 가장 먼저 봤던 건 크레딧 스프레드예요. 크레딧 스프레드가 거의 1년 전, 1년 반 전 대비 거의 최고치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이거는 주식을 조금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딱 그것만 봐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직도 드는 생각이 저는 뭐 여담이기는 하지만 네. 팬데믹 때문에 주가가 100% 빠졌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럼 유가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유가가 더 크다는 뜻인가요? 네, 유가의 영향력이 저는 더 컸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진짜? 저 그 네. 얘기 지금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죠. 근데 이게 왜냐하면 이게 관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설명하려면 팬데믹이
왔기 때문에 락다운을 하고 네. 그래서 시장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이 이익을 못 내니까 주가가 빠졌다라고 하지만 저는 시장에 나오는 반응을 먼저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유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다라고 봤을 경우에는 이거는 비정상적인 시장의 반응이 일단은 어디서 터진 거예요. 네. 그러면 위험 자산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심하게 나타난 게 사실 주식이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가정을 해보죠. 네. 유가가 정상적으로 40불이나 50불의 거래가 작년에 됐었다. 그럼 주식이 이렇게까지 빠졌을까? 그 질문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미 그 전에 연준은 금리를 낮출 계획도 가지고 있었고 여러 가지 생각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그 방식으로도 충분히 연준이 막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유가라는 부분은 굉장히 예민하게 작용을 했고 그 예민하게 작용을 했던 게 이번 2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파 닥쳤을 때 네. 유가가 뛰기 시작했잖아요. 이제 기름 못 파낸다 그러니까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도 같이 뛰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식도 반응을 한 거고 시작이 유가였어요. 그러니까 작년도 보면은 그 트리거가 저는 유가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가지를 더 드리자면 유가의 흐름도 굉장히 좀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시장을 통찰하면 돈이 되는 기업이 보인다. 어떤 의미인가요? 아까 굉장히 유사한 그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장을 맞는 포트폴리오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기업을 가지고 있다 한 개의 기업을 가지면 물을 타는 형상이고 하나의 기업을 가지고 있다가 펼쳐서 시장이 따라가는데 태우면은 그거는 기업을 통찰하는 거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딱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보고 있으면 어떤 게 시장 섹터에 유입이 되는지를 눈여겨볼 수 있게 되고 시장의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과거의 그 히스토리가 미래를 예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난 10년의 애플을 보면서 테슬라를 보면서 앞으로의 10년의 꿈을 안 꾼다라는 거는 그거는 물론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하고 앞으로 가면서 그 뷰를 충분히 바꿀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견해와 어떤 시야의 폭을 넓혀주는 거는 그 시장을 보는 그 포트폴리오 그게 저는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뭐 인플레이션 우려들이 있잖아요. 네. 연준은 계속 안 한다, 금리 인사 안 한다 하는데 네. 또 바깥에서 인플레이션 온다 얘기도 있고. 인플레이션 옵니다. 인플레이션은 저는 100%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00%요? 네,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시점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인플레이션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연준이 지금 의도하고 있죠. 의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리가 시장 금리가 올라가게 두고 있고요. 그 물론 이제 거기에 듀얼 맨데이트라는 게 있어요. 실업률이 떨어져서 고용이 확보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사실 다 있죠. 근데 이 고용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고용은 사실은 올라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작년 대비 올해 미국의 실직 인구가 1,000만이에요. 우리나라 인구의 25%가 지금 20%, 25% 정도 되는 인구가 실직을 했는데 이 실직한 인구가 지금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잖아요. 시장으로 다시 돌아올지는 두고 봐야 알 일이에요. 물론 시장이 회복해서 이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해야 이분들이 시장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겠지만 그거는 사실 모르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의 연준 입장에서는 굉장히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제시를 하면서 저금리 기조를 굉장히 오래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산의 가격이 오르는 게 인플레이션이죠. 자산의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거죠. 거기에 또 인프라 정책을 한다고 하죠. 인프라 정책을 하면 구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원자재를 신흥국에서부터 땡겨서 가지고 오겠죠. 신흥국으로 돈이 들어가겠죠. 신흥국에서도 경기가 살아나겠죠.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신흥국에서도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거예요.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이 나오는 시장을 계속 저는 만든다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 사실 주목해 봐야 되는 거는 연준의 원래 의도대로 고용이 나와야 되고 웨이지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월급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빚을 갚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원활하게 사실은 돌아가야 된다라는 게 기본 전제로 깔려져 있지만 이런 것들은 다 말씀드렸던 대로 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으로 저는 나타난다라고 봅니다. 이게 고용이 돼야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근데 고용이 사실 다시 살아나기가 지금 힘든 구조 아닌가요? 그거는 두고 볼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사실은 인구가 뭐
줄어들어서 네. 그 인구가 줄어들고 직장 그 약간 베이컨시가 좀 줄어들어가지고 네. 거기에 따라서 일들이 막 좀 세부적인 어떻게 보면은 좀 템퍼러리 잡 이런 것들이 많아져서 사람들이 취직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도 분명히 보일 수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로봇이나 아니면 로보틱스나 이런 것들이 좀 테마가 되면서 일자리들이 뭐 바뀌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실직에 대한 되게 큰 이슈로 작용할 수는 있죠. 네.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리고 사실 또 다른 섹터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단편적으로 만드는 게 이번에 인프라로 뭘 기대를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또 고용 창출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굉장히 좀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인플레가 다 올라가고 나오면은 연준에서 뭘 할까요? 금리를 이제 올리겠죠. 그러면 저기 끝에 있는 네. 신흥국서부터 이제 흔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주식시장이. 예,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이제 입을 이제 잡아 빼는 거라고 이제 보통 이제 표현을 하는데 도미노 쌓아놓고 입을 저 끝에다가 도미노 쌓아놓고 이렇게 탁 잡아 빼면은 쭉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쭉 무너지면 다시 달러 풀어가지고 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다 사고 그래서 이제 또 지분 늘려가고 역사의 반복이죠. 그럼 신흥국이 주식시장이 조금 무너지는 것도 하나의 신호 같은 게 될 수 있는 그렇죠. 건가요? 어디선가 신호가 이제 주식시장이 무너지는 것도 신호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조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 안 올라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네. 그게 이제 가장 뭐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원래대의 시나리오를 간다고 하면 뭐 미국에서 돈 풀고 신흥국까지 돈 가서 뭐 땡겨가지고 금리 땡겨서 무너지면 들어가 다시 사고 이건 이제 돌아가는 사이클이고 신흥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안 올라오면 이슈가 될 수 있고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이 안 올라오면 이슈가 될 수 있는데 그거는 금리를 계속 낮추고 돈을 계속 풀면 인플레이션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미국 주식을 사면 사실 미국에 있는 회사를 사는 거이기도 하지만 달러를 사는 것도 어느 정도 되는 거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책에 보니까 초과 수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환율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네. 이건 어떤 얘기인 건가요? 아 사실 책에 그거를 쓴 이유는 네. 저는 어려워서 쓴 거예요. 저는 환으로 매니저지만 환으로 돈을 번 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저는 참 어려워서 네. 환으로 이렇게 모험을 거시지 말라라는 의도로 쓴 거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환은 보통 저희 매니저들은 해지를 하거든요. 그렇죠. 예, 해지를 해서 그냥 다 매도를 쳐버려요. 그래서 뭐 언제까지 해서 그 환을 잡아놓습니다. 그 환을 잡아놔서 지금서부터 3개월 동안은 이 환율에 이 펀드 내에서는 움직이지 않게 그냥 이렇게 딱 잡아버려요. 네. 자 그리고 저는 그냥 중요한 건 자산 배분이랑 돈 되는 자산을 찾는 거에 굉장히 좀 많이 올인을 하는 편인데 네. 환율로 돈을 잘 버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특히 채권 매니저 분들이 환율로 돈을 굉장히 잘 버세요. 네. 매크로를 잘 보시니까 요 주식 매니저 분들이 좀 화내실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제가 이렇게 좀 똑똑한 편이 아니라서 이렇게 채권 매니저들을 뵈면은 굉장히 좀 존경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똑똑하시거든요. 많이 아시고 근데 그분들이 확실히 환율에 대한 견해는 좋으세요. 네. 그래서 환에 대한 전망도 잘 하시고 환에 대한 베팅도 때로는 되게 과감하게 잘 하셔서 네. 환은 저는 잘 사실 못해서 그분들은 네. 한을 앞으로 달러 환율을 어떻게 보시던가요? 지금은 약간 강세로 갈 걸로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 강세.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랑 그 강달러는 사실 같이 오는 경향이 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환율은 조금 당분간은 좀 약간 강세로 갈 것 같고 네. 돈이 많이 풀리면 약세로 가는 경향이 조금 있죠. 네. 그리고 정당 성향상 뭐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민주당이 들어왔었던 시기에는 대부분 다 달러가 결국에는 약세로 간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단기간은 조금 약간 강세로 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나중에 가서는 조금 약세로 가면서 신흥국 환율이 좀 강세로 가고 신흥국도 인플레이션을 받아서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가 예전처럼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작가 TV 이제 처음 나오셨는데 오늘 주제가 이제 해외 주식이었지 않습니까? 네. 해외 주식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이 영상 보고 있을 텐데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을까요? 네, 아까 그 인터뷰 중간중간에 좀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지금 여러 주식들이 좀 투자하셨던 작년 주식들이 많이 하락해서 좀 힘든 구간을 좀 버티고 계실 텐데 금리에 관심이 조금 있으면 이제 성장으로 돌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에 성장으로 조금 돌아왔을 경우에는
꼭 포트폴리오를 짜셔서 그 포트폴리오로 좀 오랜 기간 동안 투자를 하시면서 수익을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해외 주식 투자 지도의 항호봉 매니저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